오늘 장에 남긴 세 가지 자세하게 체크 포인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윤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중요 포인트 세 가지입니다. 그 가운데서 첫 번째, 내일 새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예고돼 있습니다. 더욱더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지금 장 마감을 앞두고서 코스피가 많이 밀리죠. 삼성전자와 모건 스탠리, 이 참 미묘한 관계입니다. 오늘도 모건 스탠리 창구를 통해서 매물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오후장에 삼성전자 오늘 좀 버티는 듯 했는데 결국에는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최근에 반등세를 이어가고는 있는데 우리 반도체 괜찮은 것인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되면 좀 달라질지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관전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마이크론이 어찌 보면 막내잖아요. 소위 이제 3대장 중에서 막내고 이걸 뭐 HBM이나 D램에서 뒤집을 가능성은 뭐 거의 전혀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100%는 없죠. 그렇지만 거의 뭐 90% 이상의 확률로 3위에서 위로 올라설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가장 막내가 과연 어떤 실적을 낼 거냐와 가이던스를 어떻게 주느냐 또 CEO가 어떤 발언을 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이 비교적 견조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일도 외국인들의 삼성전자의 매도가 끊이지 않는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제가 보니까 2주 전에도 동일한 걸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했는데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파는 거냐 코리아를 파는 거냐의 차이를 네.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뭐 외신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별한 뉴스는 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중동 쪽에서 계속 분쟁이 있는 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 그게 지금 뭐 환율이라든지 유가의 움직임이 제한적인 걸로 봐서 이것으로 인해서 하락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지금 점심 후에 출발하고 있는 뭐 중국 증시 흐름도 그렇게 뭐 격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뭐 일본 증시가 오늘 약보합권에서 맴돌고 있는 걸 빼면 외부 변수가 제한적인 가운데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 장 초반 유입됐던 프로그램 매수가 현재 지금 프로그램 매도로 반전되면서 장중 고점 대비해서 프로그램 매물로만 3천억을 들이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지수 흐름을 조금 누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외국인들은 한 번도 방향성 바꾸지 않고 초반에 매도 압력은 제한적인 상황이었다가 오히려 프로그램도 줄어드는 구간에서 매물이 더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이게 지금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전기전자에 집중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현재 녹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물이 한시 구간부터 오히려 더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지수의 낙폭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 코스피가 빠지면서 코스닥도 지금 변하게 만드는 그런 양상이 전개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내일 마이크론 실적은 좋게 나오느냐 나쁘게 나오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걸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마이크론도 나빠서 파는 거라면 적어도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반도체에 대한 매도 그다음에 금액 자체가 계속 확대되는 상황이라면 한국물에 대한 매도가 겹쳐져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마이크론이 비교적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가 줄지 않고 있다. 이건 그러면 한국물의 매도에 가깝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외국인들이 올 한 해 우리 시장에 대해서 7월 달 기준으로 25조를 넘게 샀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기준으로 얼마로 줄어들었냐면 13조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의 지금 보시면 다른 업종도 물론 다 작용을 했겠지만 전기전자 업종이 거의 전부다라고 될 정도입니다. 이때 최고 금액이 전기전자만 17조가 넘었고요. 현재 구간에서 전기전자가 지금 4조로 줄었으니까 그러니까 더 격하게 샀고 더 격하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자체를 뭐 지금 우리가 미리 하긴 굉장히 어렵고 내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와 그에 따른 시장 반응을 보고 좀 더 면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상하다 이 정도를 좀 느끼는 신호 정도의 포착이라면은 이제 그래서 우리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내일 좀 보면 되겠네요, 이사님. 네, 그렇습니다. 내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이 오늘처럼 여전히 가파르게 나타나는지 아니면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실적을 앞두고
최종적으로 가장 거세게 나온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의 좀 흐름을 알 수 있는 변수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아침에 말씀드릴 때 선물 시장 쪽에서 의미 있는 그런 저항 구간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저항 라인 깨고 오늘 들어갔는데 바로 9시 구간에 음봉 전환하더니 그 위로 흘러내리면서 다시 또 기존 박스 안으로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게 소위 이제 기술적으로 얘기하는 휩소, 속임수였다면 내일은 갭으로 떠야 됩니다. 내일은 강한 상승 갭으로 떠서 적어도 어제 오늘 기록했던 고점 정도 부근 정도에선 출발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정말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떨어뜨리게 만드는 기술적 휩소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뭐 기존 박스에 머문다든지 아래로 하락갭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난다면 뭐 우리 시장의 답답한 모습은 조금 더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까지 구체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오늘장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죠. 물론 오후장 시장 분위기 꺾이면서 이들도 힘이 빠지기는 했는데 확실히 중국의 부양책 효과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강력하게 미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해서 봐야 될 종목, 그렇지 않은 종목, 중국의 부양책 효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 부양책 효과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미지수고요. 큰 효과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려 190조 정도의 부양 효과인데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또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 이 정도로 안 통한다는 걸 정부 당국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모든 정책을 한 번에 쓰고 다시 또 쓸 정책이 없으면 그건 정말 최악이니까. 그렇죠. 지금은 어느 정도 정책을 쓸 수 있는 뭐 절반 이하 정도만 쓰고 나머지 정책을 뒤로 대기해 놓은 게 아닌가. 특히 미국의 대통령이 또 누가 되든 중국을 압박하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겠지만 누르는 방법이라든지 누르는 강도는 다를 수 있잖아요.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그래서 전반적인 중국을 누르는 압력 자체의 방향은 아마 같을 텐데 누르는 방식과 강도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만약에 부양책을 추가적으로 쥐고 있다면 적어도 대선 결과 이후에 뭔가 더 취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로 인해서 뭐 중국 소비가 갑자기 둔화되다가 올라갈 가능성 낮다라고 봐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점점 쓰지 않고 중국의 로컬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중간재에 대한 비중이 올라갈 가능성 그것도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들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 너무 뻔하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들 종목은 이렇게 내려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나쁜 실적을 반영해서 주가가 극한까지 간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일부 소재주, 석유화학이나 일부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PB 관점에서 0.2배. 그러니까 자산 가치 대비해서 5분의 1로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뭐 시장이 나쁘면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시황의 어떤 부정적 부분을 반영하면서 그렇게 거래됐던 종목군들이 그나마 오늘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본다면 두 가지 정도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중국이 어떤 상황이어든 우리한테 끊지 못할 수 있는 중간재는 아직은 하나밖에 안 남았다. 결국 반도체하고 반도체 장비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랑 끊고 싶어도 반도체하고 반도체 장비는 지금 당장 끊어낼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현대제철 제 차트를 조금 보여주시면 이게 주가가 이제 BPS가 10만 원대인데 주가가 2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PB 0.2배까지 빠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틀간 비교적 거래를 싣고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포스코도 같이 충격을 받았지만 중국의 열연, 냉연, 뭐 형강, H형강, 뭐 철근 이런 것들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것은 오히려 현대제철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일부 고로 물량이 현대차로 가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후판 물량이 조선사로 가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건설 자재로 쓰이는 이런 것들이 중국의 저가 물량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가격 대응을 제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게 어떻게 보면 현대제철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의 이런 부양책이 경기를 바꿀 가능성은 낮은데 중국 내에서도 구조조정을 하면서 뭔가 조금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이런 철강업종 쪽의 일부 종목군들의 뭔가 베팅이 걸리고 있다는 거 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저평가됐던 현대제철 같은 종목군들은 조금 더 가격 회복이 있지 않을까.
뭐 기대 정도로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이 건설 기계 쪽이라는 거죠. 뭐 어젠가 오늘 아침인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실제로 중국의 이 굴삭기 판매가 월별로 증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YOY로도 늘었고 그 지금 MOM으로도 늘었고 전체적으로 늘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늘었는지 알 수 없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미 나가 있는 그 건설 기계들의 가동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이걸 더 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뭔가 정책적인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그렇다면 중국의 샤니 3일중공업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다음에 글로벌리하게 캐터필러의 움직임들을 좀 지켜보면서 국내 시장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 뭐 두산바켓, 근데 두산바켓은 여러 가지 이슈가 섞여 있으니까 조금 복잡하긴 한데 두산바켓이나 HD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종목군들의 의미 있는 반등이 이어질지 여부도 제가 보기엔 좀 의미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뭐 소비 관련주 이런 것들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가격 회복은 이어지겠지만 펀더멘탈 쪽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 현대제철, 그다음에 HD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종목군들의 의미 있는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지 정도가 제가 보기엔 좀 의미 있는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옥석 가리기도 중국 관련된 종목군 가운데서 해주셨고 물론 투자자분들은 여기까지 아시면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든지 수혜주 이 정도만 구분하시면 될 텐데 저는 중국의 부양책 이런 내용 나올 때마다 좀 궁금했던 게 중국은 코로나 때도 금리 인하를 살짝 했고 그렇다고 인플레가 그렇게 세게 오지도 않았잖아요, 미국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 중국 경기가 안 좋다 하는데 그리고 그 사이에 금리 인하도 몇 차례 뭐 MLF라든지 인하 카드를 꺼내든 바도 있었고요. 그런데도 계속 중국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안 좋은 건지 중국 경기, 미국 경기가 문제시됐던 게 정말 인플레였잖아요. 근데 중국은 인플레도 아니고 중국 경제는 지금 뭐가 문제인 거예요? 뭐 미국이 인플레가 문제였다면 중국은 디플레가 문제죠. 특히 기업들의 디플레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가,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가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테무나 알리를 통해서 외부로 저가로 계속 밀어내고 있다. 일부 보조금을 받아서까지 외부로 밀어낼 수밖에 없는 공급 과잉이 스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소비가 조금 줄어든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생산량은 워낙 많은 상태니까 그걸 사주던 사람들이 사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중국은 오히려 지금 생산자 디플레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이 전기차 만들어서 강제로 수출을 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비아디나 이런 회사들의 가장 큰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수출하고 싶어서 수출하는 게 아닙니다. 네, 생산해내는 20%를 강제로 수출해야 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게 왜 있느냐? 중국이 지금 그동안 세계 공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생산량, 일종의 그 생산 능력을 엄청나게 키워놨거든요. 근데 이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에서 지금 중국의 공급망을 끊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중국은 대놓고 알리나 테무 등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사서 이것을 외부로 뿌리고 있는 거고요. 그나마 이걸 사람들이 사주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물가의 전체적인 상승폭이 조금은 제한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 고리가 정말 끊어지고 중국을 정말 지금 공급 라인에서 다 빼버리면 아직 이게 인도나 다른 동남아 국가로 전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의외로 굉장히 끈질긴 인플레가 나타날 수 있다. 그동안 중국산 디플레가 전 세계 물가 안정에 상당 부분 장기간 기여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면서 미국이 골디락스를 누릴 수 있었던 건 풍부한 유동성에다가 중국이 수출한 디플레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중국이 디플레를 수출하는 것을 끝내고 인플레를 수출하거나 아니면 거기다 관세를 얹어서 스스로 인플레를 만들거나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남론일 수 있는데 전 세계 경제, 금리는 다시 제로금리로 낮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고 인플레도 생각보다 굉장히 끈적끈적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지금 뭘 만들 수 있겠습니까? 반도체 만들어 본다고 했지만 지금 TSMC나 삼성전자가 안 들어가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마스크 하나 못 만들어서 지금 코로나 때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게 미국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자동차라든지 일부 항공기 엔진, 그다음에 무기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지금 미국에 제대로 생산해낼 수 있는 게 없는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중국을 정말로 무로 칼 자르듯이 잘라낼 수 있는지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요인들은 장기적으로는 뭐 호재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얘기가 너무 이제 확대됐는데 질문해 주셨던 부분을 본다면 중국은 이 공급 과잉에 따른 전체적인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리스크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온 게 부동산 위기였고요. 지금은 부동산 위기를 넘어서 정체적인 생산물 자체에 공급 과잉 위기가 와 있는 거죠. 그러면 아주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구조조정 때문에 중국이 구조적으로 또 어떤 문제를 낳고 있습니까? 젊은 층들에게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를 맞아요. 낳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이 시간에 다루기에는 너무 거대한 주제입니다. 중국이 어디에서부터 지금 골마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카드가 한 번에 바로 치유를 할 만한 카드인가 아닌가, 이 부분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혹은 중간중간에 나오는 중국 정부의 액션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중국 부양과 관련된 결론은 국내 수혜주들 많지만은 그 가운데서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고, 그리고 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뭔가 좀 기준이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눈에 띄는 종목 하나 가져오셨네요. LG화학입니다.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인 가운데서도 LG화학의 탄력은 유난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8%, 오늘도 1.5%, 일단은 빨간불, 상승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종목 대비로 선방하고 있는데 LG화학 요즘 분위기가 좋아요. 네. LG화학의 분위기가 개선된 것은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죠. 일단 뭐 가장 근본적으로는 앞에 이제 앞단의 셀 종목군들에 대해서 저는 뭐 신규 매수는 기존에 이제 있는 물량을 더 늘리는 건 안 되지만 신규 매수는 분할 매수 정도에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은 뭐 6월 달부터 뭐 반복해서 드리고 있고 최근에 뭐 내릴 때도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뭐 제 원픽은 여전히 뭐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지만 LG화학 같은 경우가 최근에 추가적인 어떤 양극재 매출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면서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석유화학 쪽은 뭐 당연히 안 좋죠. 뭐 좋아질 수가 없는데 다만 이쪽에서도 가장 빠르게 뭔가 좀 개선되는 신호를 지난 분기 실적에서 보여줌으로써 그러면 이번 분기 실적에서도 첨단 소재가 어느 정도 선전했는데 선전 가지고는 안 되죠.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좀 더 강하게 밀고 올라와 줘야 되는데 뭐 그게 나타날지는 3분기 실적에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동안 들려오지 않았던 외부 수주 소식이 조금 들려옴으로써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신성장 동력을 고려했을 때 PB의 한 배 아래에서 40만 원이 넘는 그 BPS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실적에 좀 빠른 개선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과제가 결국은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돈이 안 되는 석유화학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라는 부분은 여전히 큰 과제죠. 그래서 이건 뭐 정부가 개입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기는 한데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산업계 내에서 지혜를 모아서 어떤 식으로든 좀 의미 있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어제 오늘 의미 있는 거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미 있는 수급의 유입은 별로 존재하지 않는데 이 외국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관들은 꾸준히 사고 있거든요, 최근에. LG화학에 대해서 뭐 연일 그 물량이 뭐 많지는 않아도 꾸준하게 계속 사고 있는 모습이고 네. 외국인은 그 동일한 물량을 거의 팔면서 지금 외국인 기관을 합쳐놓으면 의미 있는 수급의 전환이 거의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기관들은 바닥 부근에서 꽤 최근 들어서 이 피킹을 하고 있다. 좀 모아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첨단 소재 쪽이 좀 의미 있는 실적을 계속 내고 외부 수주 소식도 들려오고 그다음에 석유화학 쪽에서 구조조정이 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뭐 지금 주가가 굉장히 싸 보이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추가 투자를 멈춘 상태에서 결국은 LG엔솔 지분을 조금 팔고 추가적으로 강하게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들을 보여준다면 저는 LG화학이 구조조정 효과와 더불어서 신소재 관련 효과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잠재력적인 측면이지만 그래도 좀 눈여겨볼 필요는 서서히 있지 않느냐. 이 정도의 판단을 좀 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LG화학에 국한된 건가요? 아니면 석유화학 쪽? 뭐 이쪽까지 또 같이 보세요? 석유화학은 아직은 의미 있는 신호를 좀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뭐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종목이 반등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실적이 좋아지거나 중국 쪽에 다시 뭐 비중이 올라갈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중국이 갑자기 뭐 지금도 비어있는 그런 부동산, 멈춰져 있는 부동산을 갑자기 재개하거나 다시 대량으로 지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미 또 중국의 에틸렌 기반의
석유화학 제품들은 상당히 로컬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의미 있는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낙폭과대에 따른 반작용 정도로 이해를 하신다면 네. 석유화학 쪽은 구조조정 없이는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봐야 되고 오히려 첨단 소재 쪽에서 최근 나오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더 연속성 있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세 가지 포인트는 다 알아봤고요. 2시 구간 때부터 갑자기 좀 낙폭이 깊어져가지고 양시장 나란히 1% 안팎으로 밀리니까 뭐 이런 부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시간대 2시 30분 경에 무슨 뉴스가 나왔나 좀 찾아보니까 중동 얘기가 하나 일단은 속보로 있기는 있거든요. 네, 미사일 얘기가 있습니다. 확전되는 내용이고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모사드 본부를 겨냥해서 미사일을 공격을 했다. 지금 이 석유 도소매 쪽으로 시세 반응은 일단은 좀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선물 쪽 보면은 우리 증시 진행되는 동안에도 사실 마이너스권 많이 밀리진 않았지만 마이너스권인데 뉴스 나오는 즈음 해가지고 한 번 더 가파르게 꺾이는 게 살짝 보이기는 하는데 이 영향을 좀 더 크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좀 스쳐 지나갈까요? 근데 이게 결국은 전면전으로 가느냐가 이제 문제일 텐데 네. 뭐 레바논도 아시는 것처럼 정규군하고 지금 헤즈볼라가 따로 있잖아요. 그다음에 헤즈볼라는 군사 조직이 아니고 정치 조직과 군사 조직이 함께 있는 지역 단위의 어떻게 보면 지역 정부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바논은 뭐 아시는 것처럼 종교별로 대통령, 국무총리, 그다음에 국회의장 이렇게 나눠갔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국회의원의 수도 지금 새롭게 인구 센서스를 하지 않고 기존에 정했던 방식으로 국회의원도 정해지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숫자대로 뽑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정해져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접해 있는 남부 쪽에는 아예 헤즈볼라의 지배력을 거의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헤즈볼라를 이 정도까지 눌러놓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기독교나 소위 순위파도 헤즈볼라와 연동해서 과연 이스라엘과 전력을 다해서 싸울 거냐. 그러니까 헤즈볼라의 전력은 이미 상당히 조금 둔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란의 도움 없이 1대1로 이스라엘과 붙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만약에 레바논의 기독교나 아니면 순위파 사람들까지 전부 헤즈볼라를 지원해서 전면적으로 레바논 대 이스라엘로 붙는 경우로 가게 되면 과연 그 뒤에 버티고 있는 미군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죠. 미군이 뛰어들면 이란도 참지 못하고 뛰어들 가능성이 높고 제가 보기에 네타냐후가 노리고 있는 건 바로 이 부분이다. 거기까지. 이런 확전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레버리지를 크게 확대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의 그 강성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20% 정도의 지지력이라도 끌어모으려면 지금 뭐 네타냐후가 쓰고 있는 방법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네. 과연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이 선택을 옳다구나 하고 받아줄지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네. 때문에 아마도 오늘 저녁 정도가 되면 좀 정리되는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에 약한 이유가 이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일단 현재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견해를 얻어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